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85입니다. 남편 이병태는 87이고요. 우리 부부는 5년 전부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 이민호는 55,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박경희는 53입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에 은행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들 집에 들어오게 된 건 남편이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게 계기였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지니 아들이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처음 이사 온 날 아들이 우리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두 분 방이에요. 햇살도 잘 들고 조용해서 좋으실 거예요. 방은 작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지팡이의 의지에 방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때문에 불편할 텐데.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착하구나. 잘 지낼 수 있겠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저와 남편이 불편한 게 없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처지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방에서 나올 때도 조용히, 화장실 갈 때도 소리 안 나게, 식사할 때도 말수를 줄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TV 보는 걸 좋아하셨는데 며느리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만 계셨습니다. 당신 거실 나가서 보세요. 거기가 더 편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남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며느리한테 패 끼치기 싫어. 여기서 보는 게 편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피곤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말투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어머님 진지 드세요 하던 말이 어느새 식사하세요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그냥 밥상을 내놓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복도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엉덩이를 찌우셨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파요? 제가 부축해서 일으키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셔야죠. 복도에 물 묻은 거 못 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며느리. 제가 아침에 화장실 청소하다가 물을 흘렸나 봐요. 사실 제가 흘린 게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에휴, 정말. 조심해 주세요. 혹시라도 크게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말투가 마치 우리를 탓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을 방으로 모시고 와서 누이는데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폐만 끼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제가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그냥 우리끼리 살던 집에서 살 걸 그랬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매일 4명 식사 챙기는 거 알아? 장 보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다 내가 하잖아.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미안하지만 부모님 모시기로 한 거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시는 건 좋은데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어머님은 뭐 하나 도와주시는 것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편 옷 빨아서 널고 설거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안 보이나 봅니다. 남편도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식사 내내 입맛이 없으신 듯 숟가락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저도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우리 둘이 살 집도 없고 당신은 거동도 불편하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늙은이가 될 줄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며느리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부엌 바닥을 닦고 화장실까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집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응, 아침 일찍 일어났길래. 제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요. 어머님 연세에 이런 일 하시면 안 되죠. 허리 다치시면 어떡하려고요. 그 말이 고맙다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며느리 눈에 띄지 않게 집안일을 돕고 가능한 한 방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방에서만 지내셨습니다. 답답하시죠? 거실 나가서 TV라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남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편해.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없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외출조차 꺼리셨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밖에 나가서 뭐 하겠어.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며느리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말은 걱정이라고 하지만 표정은 짜증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며느리의 불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아세요? 식비만 해도 장난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잖아요. 아들은 중간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평하면 부모님을 변호하고 저희가 불편해하면 아내를 감싸야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경희도 힘든 거예요. 여보, 부모님도 불편하신 거 알지?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그런 중재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고 저희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로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편과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겠어요? 모르겠어. 그냥 견디는 수밖에.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며 우리 존재를 지우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남편의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무릎을 붙잡고 신음하셨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제가 부축해드리면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다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제가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의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면 며느리의 불만은 더 커질 게 분명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화장실에 가시다가 복도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급히 달려갔지만 혼자서는 남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대답도 못하셨습니다. 며느리를 불러야 했습니다. 며느리, 며느리. 제가 소리치자 며느리가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넘어지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쉬며 다가왔습니다. 에휴, 정말. 아버님,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에서 짜증과 불만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남편을 방까지 모시고 와서 침대에 눕히는데 며느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크게 다치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그 말투가 마치 우리를 원망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정말 폐만 끼치는구나. 차라리 요양원에라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여기잖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갈수록 이 집에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같았습니다. 아니, 손님만도 못했습니다. 손님은 며칠이면 떠나지만 우리는 계속 여기 있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었는데 실수로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분이 깨지는 소리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깨진 화분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미안해, 며느리. 내가 실수로. 에휴, 정말. 그 화분 얼마나 비싼 건데요? 제가 아끼던 건데. 며느리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배상할게. 배상은 무슨 배상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말. 조심 좀 하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깨진 화분 조각을 주웠습니다. 손가락에 흙이 묻고 물이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일로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분을 실수로 깨뜨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살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무슨 방법이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아들한테 넘겨준 지 오래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차려주긴 하지만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을 툭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진지 드세요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며느리가 거실에 있으면 참았다가 나중에 갔습니다. 배가 고파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드시려면 미리 말씀하세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친절한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목이 말라도 며느리가 없을 때만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야, 나 배 좀 고픈데.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저는 몰래 부엌에 가서 빵이나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집에서 도둑질하듯 살았습니다. 자식 집인데도 눈치를 보고 조심하고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싶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부모님 시중 드는 것도 힘든데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 오히려 사고만 치고. 경희야, 그렇게 말하지 마.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아들이 변호했습니다. 최선? 뭘 최선을 다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것저것 다 챙겨줘야 하고 나 혼자 4명 뒷바라지 하는 거 알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건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님인데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요양원 보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나 더 이상 못해.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방문을 닫고 남편한테 가서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너무 오래 폐를 끼쳤나 봐. 여보, 우리 어떡해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도 답을 모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저희 방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어떤 말을 할지 벌써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한데요. 아들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말을 하려는 건가?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한 분 모셔볼까 해요. 그럼 엄마 아빠도 편하시고 경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요양보호사?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건 제가 부담할게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둔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 때문에 며느리는 더 불만이 생길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괜찮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지 않아요. 아빠 거동도 불편하시고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제대로 도움 받으셔야죠. 아들은 고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들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요양보호사 김미숙 씨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다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미숙 씨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남한테 우리 뒷바라지를 맡긴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친절했습니다. 남편 씻기는 것도 도와주고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양보호사가 온 후로 한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직접 우리를 돌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미숙 씨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청소는 제대로 하셨어요? 저기 먼지 있는데. 김 선생님, 어르신들 식사는 정확히 시간 맞춰주셔야 해요. 며느리는 마치 하인 대하듯 미숙 씨를 대했습니다. 미숙 씨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운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숙 씨한테 미안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미숙 씨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 우리 며느리가 혹시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야 일하러 온 사람인걸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힘든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숙 씨한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또 한 사람이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있어도 우리의 처지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불만은 날로 심해졌고 요양보호사 미숙 씨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까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미숙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님이 저한테 너무 심하세요. 매일 잔소리하시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저는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며느리가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제발 그만두지 말아요. 미숙 씨가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미숙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조금 더 해볼게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며느리는 미숙 씨를 점점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며느리와 미숙 씨가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게 청소를 한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먼지투성이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미숙 씨는 참고 있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며느님, 제가 오전에 다 닦았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실수? 이게 실수 수준이에요? 도대체 돈 받고 일하는 거 맞아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미숙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며느님,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며느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는 급히 나섰습니다. 며느리, 그만해. 미숙 씨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며느리는 저한테도 화풀이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저랑 김 선생님 사이 문제예요. 그날 미숙 씨는 결국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며느님이 너무 심하세요. 미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짐을 쌌습니다. 미숙 씨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우리를 직접 돌봐야 했고 그 불만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왔습니다. 식사는 점점 간소해졌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툭 내려놓고 가버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어 하셨고 식욕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병원에 한번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제가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주말이 와도 아들은 피곤하다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가려면 택시 타고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모시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85에 제가 87 남편을 부축해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고 진료받고 다시 집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우리가 병원 다녀온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드셨죠?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야. 근데 어디로 가지?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동생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잠시만이라도. 남편은 망설이셨습니다. 동생한테 폐를 끼칠 수는 없지.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일단 동생한테 연락해봐. 다음 날 저는 동생 김순희한테 전화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린 82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집이 꽤 큽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지, 집에서 얼마나 눈치 보며 사는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동생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사는 집이 넓은데 뭐. 언니 내외분 모시고 사는 게 나한테도 좋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동생 집에 가서 당분간 지낼까 해.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동생도 혼자 사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까 해서. 아들은 눈치챘는지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경희가 혹시 뭐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서로한테 부담인 것 같아서. 아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우리가 떠나는 게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모님 댁이 더 편하실 거예요. 일주일 후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 그리고 필요한 물건 몇 가지. 아들이 차로 동생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며느리는 배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면서 저는 5년을 산 그 집을 돌아봤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동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고 점점 짐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그 집을 떠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동생 순이가 사는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으로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동생이 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님, 동생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동생을 껴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울지 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 우리 집이 넓은데 뭐. 동생은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1층에 방 2개가 있는데 그중 큰 방을 우리한테 내주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언니, 여기가 언니 내외분 방이야. 화장실은 바로 옆에 있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동생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방을 둘러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맙네, 순이야. 폐를 끼쳐서 미안해. 무슨 폐예요, 형부님? 가족인데요. 동생의 그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가족인데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우리 짐을 방에 들여놓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우리가 알아서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마. 아들이 떠난 후 동생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셋이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야, 정말 힘들었어. 며느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마치 우리가 짐인 것처럼 눈치 보며 살았어. 우리 집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됐어, 언니. 여기서는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아. 내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고 냉장고 열어서 물 마시는 것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야,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동생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언니, 형부님 많이 드세요.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한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동생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이 이미 식사를 준비해 놓았고, 낮에는 셋이서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이 제안했습니다. 언니, 우리 텃밭 가꾸기 시작할까? 봄인데 뭐 심으면 좋겠어. 저는 기뻐했습니다. 좋아. 뭘 심을까? 상추랑 고추 어때? 키우기 쉽고 먹기도 좋잖아. 그렇게 우리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동생네 집에서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식욕도 돌아오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여기 정말 좋아. 아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며느리하고는 어때? 좀 나아졌니? 아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경희가 좀 편해 보이긴 해요. 근데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우리가 없어서 편하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너무 미안해하지 마. 우리도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동생이 잘 챙겨주니까. 저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생 집에서 지낸 지 석 달이 됐을 때 저는 동생한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 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좋아. 혼자 사니까 외로웠는데 언니 내외분이 와서 집이 활기차졌어. 하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동생한테만 기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독립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여기서 지내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동생 집에서 지냈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텃밭을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동생 집 마당에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고 텃밭에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희는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경희가 요즘 좀 이상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매일 우울해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뭔가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 와서 걱정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 목소리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병원은 가봤니? 가자고 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냥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남편도 전화 내용을 들으시고는 걱정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우리한테 잘못했어도 그래도 아들의 아내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후회돼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짜 후회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며느리야, 울지 마. 이제 지난 일이야. 어머님,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실 수 없을까요? 제가 달라질게요. 정말로 잘할게요. 며느리가 간청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그 집으로? 며느리야, 나는 지금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네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우리 다시 그 고생할 수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경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매일 울기만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는 난처했습니다. 동생한테 상의했습니다. 순이야, 어떡하면 좋을까?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동생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내 생각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5년 동안 보여준 태도가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직접 동생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나 봅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며느리야, 일어나. 왜 이러니?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울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나와서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며느리 일어나거라. 안으로 들어와.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계속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변할 수 있니? 다시 예전처럼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드려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동생이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희 씨, 진심이에요? 며느리는 동생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모님. 진심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집이 너무 허전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인 것 같긴 한데 믿어도 되는 걸까? 다시 돌아갔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며느리는 계속 울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도 배웠어요.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청소도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 잘할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집이 어머님, 아버님 집이에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날 며느리는 3시간 넘게 있다가 갔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가 간 후 저희 부부와 동생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어떻게 할 거야?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며느리가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믿기가 어려워. 남편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나도 그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서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경희가 정말 달라졌어요. 요즘 집안일도 하고 요리책도 보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짧게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며칠만 머물면서 며느리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순이야, 우리 일단 일주일만 다녀올게. 며느리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조심해. 혹시라도 또 그런 일 생기면 바로 돌아와. 아들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경희가 정말 달라졌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빗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화장실도 반짝반짝했습니다. 우리 방에는 새 이불도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불 새로 샀어요. 편하게 주무세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나물 반찬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요리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제가 유튜브 보면서 연습 많이 했어요. 식사 내내 며느리는 우리를 챙겼습니다. 반찬을 더 권하고 물을 따라주고 불편한 건 없는지 물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밤 냄새에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갔더니 며느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곧 아침 준비돼요.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여러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침을 먹으며 저는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밝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연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산책 다녀오실래요? 날씨도 좋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됐어요. 며느리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변할 수 있니? 며느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약속드려요. 왜 갑자기 변하려고 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시부모님 모시는 게 부담이었어요. 제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예전처럼 안 할 거지? 네, 어머님.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우리를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우리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었습니다. 아들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때요? 경희가 달라졌죠?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 더 있어 볼까요? 일주일로는 확신할 수 없어요.
남편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 한 달 정도 있어 보자.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이렇게 하면 그때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잘했습니다. 가끔 피곤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한 달 후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돌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며느리가 정말 변한 것 같아. 동생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혹시라도 또. 괜찮아. 이번에는 진짜 변한 것 같아. 믿어보려고. 동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혹시라도 또 힘들면 언제든 와. 내가 있잖아. 그렇게 저희는 아들네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우리 방도 새로 꾸며놓았고 필요한 물건들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우리를 잘 챙겼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우리한테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정말 변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조금 늦어지거나 청소가 조금 덜 되거나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항상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점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가? 어느 날 며느리와 다시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는데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조심 좀 하세요. 그 그릇 비싼 거예요. 저는 사과했지만 며느리는 짜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남편도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느꼈어. 이제 어떡하지? 저는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 판단한 걸까?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집안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우리한테 불친절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앉았습니다. 며느리야, 너 요즘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우리한테 약속했잖아. 변하겠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안다.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우리도 나이 들고 힘들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노력할게요. 그 대화 이후 며느리는 다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며느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며느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할게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우리 집이 따뜻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남편도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주니까 약도 제때 드시고 식사도 잘하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경희한테 기회를 줘서. 경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어. 가족이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충돌도 있지만 대화로 풀어갑니다. 어느 날 저는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요즘 괜찮게 지내고 있어. 며느리도 노력하고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기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맛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식사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며느리야.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잘 풀린 것 같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순자야.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서로 노력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아들과의 관계도 모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가족이 함께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85, 남편은 87입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완벽한 며느리가 된 건 아닙니다. 저도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이니까요.